Znaczy, K2 to jest bardzo ważny projekt, dlatego że więc tutaj jakiekolwiek działania, które opóźnią program K2, uważać na to wszystko, co się dzieje, chylić czoło przed tym, co Koreańczycy już dla nas zrobili, no bo jednak jakby nie było, te podwozia się sprawdzają. 지난 6월 28일 중국 매체 인민망에서는 한국 무기 수출의 새로운 길을 확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언뜻 보면 웬일로 중국 매체가 한국을 칭찬하지 싶을 만한 기사인데 사실 실제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소식을 알리면서 그러한 시도가 잘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들을 쭉 늘어놓는 형태의 기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짱증서들은 오히려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만 대변해주는 꼴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한국 방산업체들이 무기 수출을 늘려왔던 방법은 중고 장비 공여, 가성비 높은 제품 판매, 기술 이전과 현지화이다. 더 나아가 한국 방산업계는 다양한 국가 및 지역들과 협력하면서 교두보를 마련 중인데 대표적인 예가 폴란드이다. 또한 하나는 미국과 호주의 조선소를 인수하였고 현대는 페루를 중남미 지역 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죽음의 상인이자 분쟁 유발국이 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수입국들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 지정학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국의 외교 관계도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글로벌 허브국 발상은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허상일 뿐이고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치열할 것이며 특히 해외 거점 마련은 많은 정치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잘 안되기만을 바란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중국이 주장한 핵심 근거는 정치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사실 방산거래가 정치적 영역에 포함되긴 합니다. 어떤 정부에서 체결하느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군비 증강이 시급한 상황에서는 여야를 떠나 결국 최선의 무기가 공정적인 평가를 통해 선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한국산 무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비리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무기를 반대하는 진영에 대한 압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례로 최근 폴란드 정계 및 언론에서는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한 구설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진보 성향의 언론인 뉴스위크에서는 지난 2일 어리석음 또는 방해 행위, 폴란드, 한국 전차 제작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라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즉 2년 전 폴란드 국방부가 체결한 기본협정이 6월 말에 만료되었다고 지적하면서 K2 전차를 한국에서 직도입하기로만 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계약은 파기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장은 폴란드 현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전 정부의 업적인 한국과의 계약을 줄곧 재검토하자거나 축소하자거나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이득인 사업이고 폴란드 측에는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라도스아프 오마첼이었는데요. 그의 지난 기사들을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환경, 에너지, 평화, 정치적 올바름, PIS 비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던 상관없고 또 자유겠지만 문제는 기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명명백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매우 이례적으로 폴란드 군비청이 해당 기사를 반박했는데요. 폴란드 군비청은 소셜미디어 X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편집자님께 저희는 뉴스위크 폴스카가 제시하는 언론의 진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뢰성을 높이려면 오마첼 기자가 2024년 7월 1일자 기사에 작성한 잘못된 정보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음인가 방해행위인가 폴란드 한국 전차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에서 귀하는 2년 전 국방부가 체결한 기본협정이 6월 말에 만료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처럼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삭제를 요청하며 앞으로 기사를 게시하기 전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군비부 대변인 그르제코르 폴라크 중령과 데이터 및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라고 하였죠. 아주 화가 잔뜩 난 모양인데요. 폴란드 군 입장에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최고의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한 언론인의 진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최근 이에 폴란드 디펜스 입사에서는 K2 전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었는데요. 방송에서는 폴란드의 진짜 군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바로 막시밀란 듀라 예비역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최고의 군사기술대학 전자학부를 졸업하고 나토 MSA 프로그램에서 폴란드 대표 연구작업 책임자를 맡았으며 RM100 레이더와 5호 레이더 식별 시스템, AIS 및 IFF 시스템의 개발을 총괄했었던 찐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한국 K2 전차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한 일에 감사하고 K2 프로그램을 지원시키는 모든 행동은 큰 실수란 걸 알아야 한다. Ich teraz o relacjach polsko-koreańskich, mówimy o tej lepszej Korei Południowej oczywiście. Co dalej z K2 w Polsce? Dobrze, żeby wyjaśnić sytuację, bo tutaj też w sieci robi się za gęsto po prostu. Więc tak,
Proszę Państwa, umowa ramowa dalej obowiązuje, tak? Czyli program K2.pl jest dalej kontynuowany. Natomiast tutaj problem jest troszeczkę po naszej polskiej stronie, ale żeby tutaj wyjaśnić to do końca. Konfiguracja czołgu K2.pl jest już, z tego przynajmniej co ja wiem, ustalona, jest zatwierdzona. Będzie się on troszeczkę różnił od tych K2, które obecnie otrzymujemy z tej pierwszej umowy. Czyli ma być wyposażony w system aktywnej obrony typu Hard Kill, ma być wyposażony w zdalnie sterowany moduł uzbrojenia, w zagłuszarkę tam. Natomiast jeżeli chodzi o ten problem tutaj w Polsce, wcześniej tutaj głównym integratorem, jak to się ładnie mówi w branży systemu, a zegartyka, no tutaj zgodzę się akurat z Maxem, że jesteśmy w sytuacji dużego zagrożenia wojną, dużego zagrożenia naszego bezpieczeństwa i naprawdę trzeba do tego poważnie podchodzić i zakupy dla wojska powinny być jednym z priorytetów dla państwa. No to tyle ode mnie na ten temat. Max, jak ty patrzysz na sprawy K2, ale może też w takim szerszym ujęciu? Znaczy, K2 to jest bardzo ważny projekt, dlatego że daje nam szansę, abyśmy my byli takim hubem, jeżeli chodzi o Koreę Południową, na całą Europę, jeżeli chodzi o czołgi. Więc tutaj jakiekolwiek działania, które opóźnią program K2, jest ogromnym błędem. Ja myślę, że PGZ w ogóle, wtrącając się do tego całego programu, więc starając się włączyć do tego konsorcjum, popełnia duży błąd, bo strzela w stopę w ogóle całemu polskiemu uzbrojeniu. Ja myślę, że tutaj to jest najważniejszy przykład tego, w jaki sposób ambicje przekładają się na naszą obronę. Jeżeli było założone konsorcjum, był harmonogram, to my się powinniśmy trzymać tego konsorcjum i tego harmonogramu, a nic nie stoi na przeszkodzie, żeby zlecać budowę na przykład czołgów na zakładów śląskich, dlatego że być może te zamówienia nie będą dotyczyły tylko Polski, bo bardzo wiele państw potrzebuje czołgów, a czołgi K2 w jakiś sposób stanowią dobrą konkurencję dla tego, co jest produkowane w Europie. Także bardzo ostrożnie działajmy na to, że my tutaj kupujemy czołgi K2, a one będą produkowane na przykład w Czechach potem dla całej Europy. Byłoby to dużym błędem, byłaby to duża strata, bo my mamy możliwości produkowania tych czołgów więcej niż my potrzebujemy, jeżeli ktoś będzie za to płacił. Także tutaj tylko uważać na to wszystko, co się dzieje, chylić czoło przed tym, co Koreańczycy już dla nas zrobili, no bo jednak jakby nie było, te podwozia się sprawdzają, jak najszybciej się uruchomiła, dlatego że pierwsza partia jest produkowana jakby nie było w Korei, natomiast podobno druga partia ma być już robiona bardzo dużo w Polsce, więc dążmy do tego i róbmy to jak najszybciej, a nie kłóćmy się o to, kto będzie tutaj głównym, czy PGZ, czy jakaś inna firma. Myślę, że to nie jest dobry kierunek. No tak, zwłaszcza, że utrzymanie tych dobrych relacji w kwestiach obronności, zamówień zbrojeniowych, to jest podstawa w ogóle abecadło funkcjonowania państwa na rynku międzynarodowym. 즉 중국이 사실상 저주하며 말했던 정치적 어려움은 결국 한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납기 속도, 최상의 후속 지원 등 타국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타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어려움이라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한국산 무기의 수출 잭팟이 터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유튜브 프로파일럿에 출연한 카이 고정익 사업 수출 사업실 신동학 상무는 말레이시아 FA50 사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 사업 중 총리만 4번 바뀌는 상황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FA50이었지만 결국 그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2022년 평가 비행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다 거치고 곧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반대파가 현 총리가 되는 바람에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현 총리가 샅샅이 뒤져도 유착관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성능평가 하나로 선택된 것임이 드러났다. 이에 오히려 FA50이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되어서 계약까지 갈 수 있었던 기회로 변모했다. 그러나 총리가 4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발주가 지연되었고 또 그 사이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 제로비 원가가 많이 상승해서 우리는 말레이시아 1, 2차 사업을 염두에 1조 원 규모 선투자를 하는 결단을 내렸다. 사실상 많은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그 사이 구사일생으로 폴란드에서 무려 48대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폴란드는 빠르게 납품받고 싶었고 말레이시아 사업 51대를 선발주했던 것이 오히려 폴란드 수출에 도움이 되었다. 사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의 48대를 다 뺏기고 뒤에 추가로 발주된 물량을 가져간 것이다. 그 뒤로 태국 2대, 인도네시아 6대 추가 수출이 되며 현재 백로그는 70대, 여기에 KF-21 양산 발주까지 되면서 카이 고정익동은 밤낮 쉴 새 없이 열일 중이다. 오히려 라인이 꽉 차서 고정익동을 새로 짓고 있고 옆에 조립동까지 확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군용기 50대 선발주는 무슨 야수의 심정을 가져야 가능한 거냐. 와, 선발주 타이밍 안 좋았으면 진짜 섬뜩했겠네.
계약돼서 대박났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카이 측에서 FA50의 수주를 진행하며 경쟁 기종인 테자스, L15, JF17, M346 등과의 평가를 통해 충분히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중국의 말대로 한국산 무기 수출에는 늘 정치적 방해 공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하고 있는 군대드나 또는 찐 군사 전문가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국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요. 최근에 매체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폴란드가 러시아 문 앞에서 탱크 강국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들이 폴란드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PGZ의 대표자들은 현대 로템의 임원들과 만나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계획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는 2022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긴급 소요분으로 지금까지 벌써 46대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점점 전차 강국이 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M1A1 에이브람스의 마지막 배치를 받았습니다. 폴란드군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약 15만 명의 병력을 모집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현재 12만 8천 명의 현역 병력과 3만 6천 명의 영토 방위군에서 2035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릴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병력으로 이 나라는 6개의 기갑사단을 창설할 것이며 새로 도입한 장비들을 운용하게 됩니다. 주로 한국에서 도입한 1000대 이상의 새로운 탱크와 600문의 포병대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화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기갑사단은 단 2개에 불과하고 영국은 고작 1개만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처럼 성능으로 승부 보는 한국산 무기들이라면 오히려 중국은 성능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찔끔찔끔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태국에 판매된 VT4 전차입니다. 태국은 원래 우크라이나제 T-84 오플롯 M 전차를 구입하려 했지만 2014년 이후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자 중국은 틈새 시장을 공략했고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VT4의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친중 정권의 1대1로 협력 추진 과정에서 중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으며 중국의 가장 친밀한 우방국인 파키스탄은 당초 추진했던 러시아 T-90MS의 물량이 인도로 쏠리자 그 사이 중국이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판매에 성공했죠. 제대로 평가를 받고 판매된 것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VT4 전차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주력 전차인 구구식의 수출용 모델인 VT4, 즉 중국산 주력 전차들의 설계가 전체 변경되지 않으면 현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된 문제는 방어력과 공격력, 즉 한마디로 그 자체가 쓰레기다. 특히 최근 중국은 지난해 상하이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VT4A1 신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자국산 APS와 탑재형 드론을 공개하면서 현대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자평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후방 연료 탱크는 아직도 여전히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린코의 홍보 직원 역시 후방에서 떡하니 보이는 연료 탱크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며 어떠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후방 연료 탱크는 중국산 전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신형 전차에도 떡하니 연료 탱크를 달아놓았다는 것은 결국 중국산 전차의 엔진의 효율성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노린코는 우크라이나 1200마력에 불법으로 복제하여 만든 VT-21 엔진을 탑재했는데 불법 복제판이 늘 그러하듯 연료 효율이 형편없어 늘 후방 연료 탱크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중국은 내부 연료 탱크만으로도 400km를 달릴 수 있고 후방 연료 탱크 장착 시 주행거리는 600km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 성능이 재원 대비 3분의 1도 못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추가 연료 탱크를 달지 못하면 일반적인 작전을 수행하지도 못할 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나 중국의 전차들이 인도와 대치 중인 서부 사막 지역에서 운용된다는 점도 엔진 효율을 크게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사막의 높은 고온은 엔진 과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냉각 시스템이 가부화되어 엔진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모래가 엔진 내부로 들어가면 필터가 막히거나 엔진 부품이 마모되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윤활유의 점도가 변화하여 윤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현대 전차전의 핵심인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연료 탱크 없이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중국산 전차에게 있어 후방 연료 탱크는 자폭 드론 공격에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후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APS를 장착하지 않은 대부분의 중국산 전차들은 후방 공격을 탐지하기조차 어렵죠. 이곳에 100만원짜리 자폭 드론의 타격을 받을 경우 반응 장갑이 어떻든 간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한순간에 불능이 되어버립니다.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3분의 2 이상이 우크라이나 적가드론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중국산 전차의 앞날은 그저 험하디 험할 뿐이죠. 사실상 자폭 장치를 달고 다니는 셈. 결국 중국이 앞으로 방산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성능을 어필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경제 지원을 해줘야 겨우 달성이 가능한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먹힐지도 의문이고요. 한마디로 중국산 탱크는 한국산에 발린다. 오늘의 한 줄 평. 원래 중국 탱크를 막을 땐 한 사람이면 된다더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